오늘은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국가 방위산업에 대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제 사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긴급 고지 형태로 밀떡 길동이가 국가적으로 나타난 안보 이슈나 무기체계, 전 세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국가적 분쟁 이슈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짧은 시간 동안 이 시간을 다 충족해서 설명드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해부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의 방송 프로그램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독자님 여러분들의 이해만 살짝 돕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준, 특히 무기 수출이 메이저급으로 올라섰다면서 세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발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메이저급이라면 빅4를 통상 말하는데 1위가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프랑스, 4위는 중국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들이 세계 최신형급이며 가성비 또한 으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일주일 안에 러시아의 KO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견은 많이 했는데 벌써 6달을 넘어 7달째 전쟁이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를 포함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꾸준히 지원을 하는 원인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세계 2위로 불리울 정도로 러시아를 평가받고 있었는데 나라와 나라끼리 붙어 싸워보니까 러시아 무기는 의외로 허점들이 많고 부풀려진 것들도 많아서 더 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의 무기체계도 공산군, 즉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과 무기가 그동안 가격에 비해 성능 또한 형편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불과 60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가장 혈맹의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까지도 핵심 기술은 이전해 주지도 않고 가격을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갑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만 가성비가 좀 약하고 가격은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무기들을 샀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일본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방위 산업이라고 하면 나라를 지키는 전쟁 물자, 즉 전투기, 전차, 군함, 박격포 등등등 수백 가지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술력으로 생산하거나 이 분야의 선진국의 회사들이랑 우리가 그 무기를 사는 조건으로 합작해서 기술 이전도 받고 생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회사가 단독으로 추진해서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all 100%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하는 대단히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바로 방위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개인이나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개발비와 시험비까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며 이런 무기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설령 만든다 해도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서울의 갑동이가 탱크 한 대를 만들어서 부산의 을동이한테 팔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탱크 한 대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팔려고 해도 그 나라가 신뢰를 안 주면 무기를 단 한 대도 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산다 해도 어디다 써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위산업이란 것은 제 아무리 크고 돈 많은 회사가 무기를 만든다 해도 나라에서 보증해주고 나라가 앞장서서 우리 군대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문을 열어주고 보장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기술력으로 가성비 높은 전투장비를 만들어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방위산업에서 무기 하나를 연구 개발해서 실제
군대에 납품이나 수출하기까지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이것을 연구 개발하고 완성품으로 만들어내고 또 안 됐을 때는 다시 부수고 만들어서 시험하는 과정을 수백 번 아니면 수천 번 하느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은 업체 단독으로 생산하거나 국가와 업체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단독으로 생산하거나 하는 방법을 기술력, 자금 문제, 수요처까지 다 판단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단독으로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에 앞날을 예측해서 나라에서 직접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즉 ADD라는 것을 만들어서 1970년도 8월달인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들, 유명한 석사 박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애국심에 좀 호소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 깊숙이 숨어서 우리만의 방위력 확보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전투기, 탱크, 자주포, 전투함 등등등 모든 장비들을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당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국회나 또는 반대 세력의 거친 반대 투쟁을 물리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해냈던 덕분이란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삼시세끼 보리밥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학교 다니던 어린이들은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했기 때문에 점심때는 운동장 한 켠의 수도꼭지를 빨아가며 허기를 채워갔던 시절인데 방위산업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곤 했었습니다. 고속도로만 해도 그래요. 당장 한 끼 식사 해결도 못하고 버릇고기가 닥쳐왔는데 무슨 놈 고속도로냐고 국회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책상을 내리치며 관계장관들한테 호통을 치는 경우도 많았고 아주 험한 경우는 공사 현장까지 가서 길을 막고 선동 시위를 하기도 했다는데 정작 2차 고속도로선밖에 안 되는 경부선을 개통하고 나니까 나중에 통계를 했다고 그래요.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무료로 제일 많이 이용한 사람도 바로 고속도로 설치를 반대했다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합니다. 이토록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것이 바른 방향이다 확고한 신념이 생긴다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국가 지도자의 넓은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전투장비가 최고라는 본격적 소문은 지난번에 발생했던 연평해전 때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 일부와 또 이랍 국가 여러 가지 동남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자주포를 조금씩 수출을 해왔는데 어렵쇼.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KF-21 전투기까지 3차 비행에 성공하고 디젤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잠수함까지도 척척 만들어내고 최신형 흑표 전차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며 크고 작은 미사일까지 현궁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홍보라기보다는 시험비행, 시험발사 등을 보도만 했는데도 인접국가나 일본 등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뿐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잔뜩 움츠린 상태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를 수출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방위산업주들도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게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비행기는 너희들은 절대 못 만들어.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KF-21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3차 시험까지 하고 이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낮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세계 내 시장에 내놔도
4.5세대 비행기로서 전투기로서 아주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정말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체계 시장이 바짝 불이 붙어지기 시작했으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우뚝 서게 됐으며 세계의 전문가들도 메이저급 빅4에 대한민국이 올라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었다 해도 국내 소요만으로는 본전은커녕 조기에 문을 닫고 맙니다. 그러나 한번 세계 시장의 벽을 뚫고 판매가 시작된 후부터는 최소한 30년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원래도 무기가 좋으면 더 많이 사가게 되고 그 무기들에 대한 AS 지원 또는 부품 판매 또 현지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밀떡 길동이가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차, 장갑차, 요즘 소방 헬기로 주로 운용되고 있는 까모프 헬기 등을 무기로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정보기관과 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T-80U 전차에 대한 36대를 인수해서 1년 가까이 아주 심도 있게 시험 평가를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K1 전차를 국영 확장, 전자장치 업그레이드 단계를 실시 중이었는데 러시아제 T-80U 전차는 좀 작고 날렵하게 만들어졌으며 외부에는 보조 연료 탱크가 부착되어 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각종 포탑 전면부 측면부에는 거북이등 같이 방어장갑을 또 별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모든 사격 통제 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 K1 전차에 비해서는 내부 공간 협소로 포탄 적재 발수가 적고 전자 감응 장치가 우리 전차보다는 많이 뒤쳐져 있었고 스노클 장비가 없어서 우리 전차처럼 수심 4m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잠수를 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상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됩니다만 지금도 이들 러시아제 전투 장비들이 강원도 중부지역 모처에서 과학화 훈련 장비로서 대양군으로 운용, 우리 군인들이 실전과 같은 그 훈련 상황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가서 보고는 대단히 자부가 좀 강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장비가 우수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아직도 이들 장비들이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없을 때는 당장 러시아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것을 보더라도 한 번 해외 수출하고 나면은 수십 년 동안 정비 및 관리 유지비로 상당한 금액이 그 나라에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앞으로 헬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투 장비를 해외로 판매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엄청난 부가적인 수입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SBS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에 의하면은 전 유럽 미군 사령관이었던 호지스 장군의 견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이 서방국들의 물자만 잘 조달이 되고 보장된다면 이 상태대로 우크라이나가 10일만 버텨주면은 러시아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군은 훈련되지 않은 형편없는 전투장비 운영 능력을 보면 완전히 동네에서 꼬마들이 그 기차 놀이를 하는 것처럼 긴 도로에 전차와 전투장비들이 그냥 개활지에서 늘어 서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좋은 타깃으로 되고 있어서 바로 속수무책으로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탱크라든지 전투 장비를 그대로 앞, 뒤, 중간 이거 다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대는 어디로 도망도 못 가고 숨지도 못하고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략은 병원이나 아파트나 학교 이런 곳 사람이 민간인이 많은 지역에 후방 지역에 민간인을 최대한 희생을 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기대했지만은 현재 전쟁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호지스 장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도 강력한 무기 수출 국가였지만은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 지금까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는 상당히 나태해진 상태였습니다. 독일 방산체계 허점으로는 스페인이나 폴란드에 수출했던 PDH-2000이라는 자주포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가지고 사격시켜 보니까 부품 이상, 탄약 이상, 탄약도 같은 구경이면은 그 PDH-4에 쓰던 탄약을 구경이 같으면 다른 포에도 사용하는 호환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 PDH 탄약을 다른 포에는 사용도 안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용 가치가 활용 가치가 호환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인기가 완전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접구급 무기는 신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또는 이런 곳들은 레오파드 전차 몇 대, 자주포 100여門밖에 없는데 이게 현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보니까 우리도 빨리 이거 문제점 보완하고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외국에서 좋은 무기를 사와야 되겠다는 건 전부 다 유럽이라든지 세계 각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력 16위로 평가되고 있는 스페인은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는 마력수는 레오파드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1500마력으로 같았으나 우리 흑표 전차는 10톤이 더 가벼워요. 구경도 120mm며 10km 밖에 있는 표적도 사전에 우리 흑표 전차는 먼저 발견해 가지고 사격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시 차세대 K3 전차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폴란드의 그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K2 흑표 전차 180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보도해서 잘 알 것입니다만은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무기들을 너도나도 구매하겠다고 국제 무기 시장에 후끈 달궈진 상태입니다. 인도는 이미 K9 자주포 연대를 창설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충돌이 있었던 중국 국경선에 배치하니까 중국이 지금 꼼짝 못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200만을 우리한테 추가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에서도 한국 무기는 생산 속도, 가성비가 최고라는 평가를 했고 메이저 리그에 올라선 것으로 보도한 것을 보면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방위력 향상과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지킵시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우리가 모두 보냅시다.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아주 뜨겁게 달아오는 한국산 무기들을 세계 시장에서 아주 목을 내밀고 서로 사겠다고 경쟁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밀떡 길동이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위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